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최영은 문지의 짐, 원앤원 북스 출판. 좋은 기업을 찾았는데 지금 매수하면 되나요? 이 말은 롯데 시그니엘 호텔이 좋은 호텔인 걸 알았는데 지금 예약하면 되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시그니엘 호텔은 하루 숙박 비용이 70만 원에 가깝습니다. 외부는 롯데타워, 내부는 말도 못할 만큼 고급스럽겠지만 문제는 주머니 사정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박 플랫폼과 제휴하면서 20만 원 특가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아야죠. 제휴가 끝나면 다시 70만 원으로 비용이 오를 테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좋은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가격이란 본래 가격보다 시장에서 낮게 책정되었을 때, 즉 저평가된 상태를 뜻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3억 원이 된다면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저평가 가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마다 주식수, 시가총액,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죠. 3만 원이더라도 고평가 상태일 수 있고 25만 원이라도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PER. 가치 투자자들은 PER을 보고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PER은 주가가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낸 지표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시가총액,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냅니다. 시가총액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높다면 PER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를 볼 때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워런 버핏은 PER이 8 아래에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PER이 너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지 저가치 종목을 찾으면 안 되니까요. PER이 8에서 10이라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받으면서 이익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T나 엔터 업종의 경우 새로운 컨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높은 주가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성장률과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주가 구해보기.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알아볼까요? 제가 2020년에 계산해 봤을 때 6만 원대가 적정 가격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현재 6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익이 소폭 상승해 8만 6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도 2021년 최고가가 8만 800원이었으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7만 9,400원이 적정 가격이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도 되나 싶지만 2023년의 이익이 2020년의 이익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니만큼 삼성전자는 2022년 주가는 다소 저평가된 상태이지만 2023년에는 적정 주가인 셈입니다. 2024년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금리와 시장 상황이 풀린다면 삼성전자는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떠나 로봇, AI 등 IT 기술 전반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투자 시 적정 주가 이용하기. 장기 투자를 할 때 적정 주가보다 2배 아래에 있다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테니까요. 단 그 다음 해와 다다음 해의 이익도 꼭 확인해 보세요. 테슬라의 경우 2021년 PER이 자그마치 927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0%를 넘겼고요. 재무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심각하게 고평가된 상태였지만 천슬라라고 불릴 만큼 주가가 올랐던 것은 전기차 확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PER이 10도 안 되었던 안정적인 GM을 샀다면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질문. 계산해본 적정 주가보다 올랐어요. 팔아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매일같이 주식창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직장인이기에 원칙을 정해둬야 합니다. 적정 주가보다 10% 오른다면 10%씩 매도 또는 40%가 오른다면 절반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T 린치의 경우 별다른 성장이 없는데 주가가 이전 고점 대비 40%가 오른다면 전량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하루 10분 신문 읽기. 주식 투자가 달라진다. 초보 투자자라면 종이신문. 요새는 뉴스도 언론도 아닌 유튜브를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식을 분석하거나 증시 상황을 설명하는 유튜브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전문가가 올리는 영상은 유료인 경우가 훨씬 많으며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인터넷에 검색해보자니 이렇게 찾은 정보가 맞는지 의심도 들 거고요. 제가 앞서 기업을 분석할 때 정부의 정책과 사회 현상, 그리고 기업의 매출 구조 및 공급 기업을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저만 아는 유료 사이트가 있거나 그마저도 책에서 하나씩 뒤져서 가져온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매월 단돈 2만 원의 구독료가 나가는 경제신문입니다. 요새는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의 그 종이신문이요. 신문을 통해 저는 매일매일 3,000개가 넘는 상장된 한국 기업 중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얻고 현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밀고 있는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확인하는 정보는 10가지입니다. 1.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 밀고 있는 산업이 있는지. 2. 미국의 금리 및 유동성 방향, 관련된 전문가의 인터뷰 인용 기사 및 FOMC 회의 요약. 3. 새로운 공급 계약, 수주 계약이 생긴 기업. 4. 다른 나라에 진출한 기업. 5. 공장을 증설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 6. 부채가 많은 기업. 7.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 8. 해외 주요 기업들의 앞으로 사업 방향. 9. 유행하고 있는 사회 현상. 10.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 신문을 볼 경우 내가 놓치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기업은 대부분 기사로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공급, 수주 계약은 매출 상승의 주 요인으로 호재가 되는 부분이기에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신문 읽을 시간이 어디냐고요? 저는 아침에 10에서 15분 정도만 신문을 읽는데 투자합니다. 3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경제신문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10가지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정보 중에서 많아야 하루에 한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신문을 빠르게 훑으면서 원하는 정보만 깊이 읽으면 되니까 10분이면 충분하죠. 워런 버핏이 손뼉치고 좋아할 한국 기업. 가끔 워런 버핏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김워런 씨로 태어났다면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는 농담을 합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한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장기 투자의 대가답지 않게 투자한 종목을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도 한국 시장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시기는 10년간 500포인트 내외로 움직였던 박스피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장이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요. 그러나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워런 버핏은 그러했던 한국 시장에서조차 6배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현재 곰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한제분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매입할 당시 주가는 4만 원이었지만 4년 뒤 24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셈이죠. 그 외에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포스코, 기아, KTNG 등이 있었습니다. 2004년 워런 버핏은 한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고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투자한 대부분 종목의 주가는 2에서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가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투자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금만 수천억 원에 달할 텐데요. 다만 포스코 투자는 사실상 실패에 가깝기에 그 부분이 강조된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워런 버핏이 극찬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4.5% 지분을 사들일 만큼요. 그러나 8년이 지나지 않아 워런 버핏은 들고 있던 포스코의 모든 지분을 매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철강 산업 규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한 REO의 하락이었습니다.
10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아리오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극찬했던 기업이라도 자신의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매도했던 것이죠. 비록 손실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투자를 성공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으로 이만한 수익률을 얻었다는 점으로도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은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어떤 기준으로 앞서 기업에 투자했을까요? 1. 2에서 3 내외의 낮은 PER. 2. 꾸준한 두 자릿수의 ROE. 3. 시장 지배력이 있는 브랜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간과했던 한국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어쩌면 워런 버핏이 손뼉칠 만한 기업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워런 버핏형 기업 5. 골프존. 사업. 골프 스크린 매장 운영 및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골프가 MZ세대로 그 인기가 옮겨가고 있는데요. 필드에서 직접 치는 골프보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 매장이 증가했습니다. 기존 중장년층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연령층의 고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간 해외 진출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으나 국민 총소득이 높아진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는데요. 15억 인구를 지닌 중국 시장을 잡는다면 골프존에게는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 지배력. 스크린 골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여부. PER 6.3입니다. 동일 업종 기업들이 거의 없어 업종 평균 PER을 신뢰할 수 없어 적정 주가 측면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PER 8로 잡는다면 적정 주가는 20만 8천 원으로 현재 주가 11만 원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상태. 코로나19 이후 실내 스포츠가 유행하면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ROE 또한 30을 넘나들 정도로 사업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부채 비율 또한 100 이하입니다. 골프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꾸준한 수익과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유의점. 골프존은 이후 높아진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직 매장 수 및 기술력은 1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업계 2위 카카오 VX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책만큼은 읽고 시작하세요.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정말 돈을 크게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기업인데 상당히 저평가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만큼 소소한 액수를 투자했고 그 결과 저는 4배가 넘는 수익을 놓쳤습니다. 대신에 지인이 추천해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과는 상장 폐지였죠. 우리는 재테크에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만하고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확실할 때는 지를 줄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쌓기 위해서죠. 이 정도만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재테크에서 충분하다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지식만 나눌 것이 아닌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정, 즉 낚시하는 법까지요. 전문 지식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점 매대에서 끌리는 제목의 재테크 책을 읽는 것, 주말에 시간을 내서 세미나를 듣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등 모두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경제 공부만큼은 투박하게 하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투박하겠지만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나만의 지식으로 구조화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처음일수록 유튜브보다는 책을 추천합니다. 책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말은 답이 될 경우가 많지만 책 속의 글은 질문이 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쓴 글에 나온 이런 기업은 어떨까? 내 주변에 잘 될 것 같은 상품은 없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재테크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보문고만 봐도 수백 권의 재테크 책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책부터 봐야 할지 감도 안 오죠. 저는 강남 교보문고에서 정말 한 권 한 권 끌리는 제목부터 펼쳐들었습니다. 차트 기법을 보기도 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재무제표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 자리에서 앉아 반 이상을 읽다가 안 되겠다 싶어 바로 결제한 책도 있었고, 이제는 목차만 봐도 설레어서 아껴서 봐야지 하는 책도 생겼습니다.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영화를 잘 평가하듯 저 또한 많은 재테크 책을 읽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만큼은 정말 도움이 되었고 제가 투자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 책부터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워런 버핏의 8가지 투자 전략과 대한민국 스노우볼 30. 2. 나의 첫 금리 공부. 3. 투자의 미래. 4.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5.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사실 이 책만 읽고 투자를 시작해도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5가지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다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묵묵히 투자해 나가고 싶다면 저는 먼저 책 읽기를 권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은 실천 방법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나 경제 유튜버보다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니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6가지 성장 업종. 1.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현존하는 산업 중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성장 업종을 고르라면 바로 전기차 업종입니다. 미래에 많이 쓰일 제품이며 이미 많은 전기차 기업과 소재 기업들이 생겨났고, 한국 및 세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며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가 필수가 되는 산업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물론 벤츠, 포드, 아우디 등 많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전기차 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또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를 전기차로 꼽았고 애플카에 대한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기업인 소니는 이미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면 될까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판매하는 기업들과 기존 완성차들의 기업 주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 니오, 리비안, 루시드, 포드 등 한국 시장 및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성장하는 전기차 판매량과는 달리 주식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 1등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는 10년간 지난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앞서 말했듯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죠. 기존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도 빨라지고 있는데 소니와 애플 같은 전자제품 기업들마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술만 갖고 있다면 공장을 하나 사서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하면 그만입니다. 자동차 조립 자체는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 완성차 업체는 판매하고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을 앞으로는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대처, 그리고 협력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까지 모조리 손해를 입는 셈이죠. 그들이 전부 전기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의 배터리인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완성차 업체가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납품할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납품하는 2차 전지가 많아질수록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들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모든 배터리가 다 정상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리콜 사태도 많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하나의 전기차를 샀으면 배터리를 한두 번은 더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를 투자하기 위한 종목은 크게 완성된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CATL이 세계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인 BYD 역시 순위를 위협하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보이고는 있지만 문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비싸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만 사도 6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세 종목 정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주에 60만 원을 써버린다면 다른 종목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에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2만 원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2차 전지 ETF를 추천합니다. ETF는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펀드형 주식 상품입니다. 각 기업의 비중을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승 및 하락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배터리 3사를 모두 적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을 주목하라. 한국 배터리 3사는 한국 자동차 기업은 물론이고 포드, 아우디, 벤츠 등 유럽과 미국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에도 왜 CATL보다 점유율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 내 자국 전기차 소비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인구가 15억 명에 가깝고 10명 중 1명만 타더라도 1억 5천만 대입니다.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650만 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중국 내수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이 중국 시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차를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거의 두 사람당 한 대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차량 보급률은 낮은 편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아직 중국의 국민 총생산, 즉 1년 소득이 대한민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전기차 구매량의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조차도 옛날에는 부유한 집에만 있었던 TV가 이제는 대부분 가정의 거실에 달려 있으며 TV보다 더 비싼 맥북으로 과제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투자하고 싶다면 이 또한 ETF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ATL, BWT, EVE, SVOLT 등 중국 내 주요 배터리 업체를 한국 시장 안에서 원화로 한국 시장 내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소재도 주목하자.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터리의 약 60% 가격이 양극재에서 올 만큼 양극재가 제일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투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양극재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의 성장성 그 이상의 성장률을 지닌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성장률은 연평균 30%에 이르지만 양극재 소비량은 2025년에 현재 8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급난이 예상되는데요. 이때 높은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재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SK온, 무라타 납품, LNF, LG화학, SK온, 테슬라 납품,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GM 납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늦게 출발한 포스코 퓨처엠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 성장이 반영된 에코프로비엠, LNF와 달리 포스코 퓨처엠은 2023년에 되어서야 양극재 매출이 반영될 거니까요. 다른 양극재 기업과 달리 음극재와 전구체 또한 양산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리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대부분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중국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면 원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계열사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생산한 원료를 공급받게 된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고 같은 계열사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극재 기업은 배터리 기업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기업 역시 배터리 기업 대비 점유율이 적은 편이고요. 워낙 시장에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에 공장 또한 지속적으로 짓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양극재 기업이 어느 배터리 및 전기차 완성업체와 더 손잡을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세 기업 모두 전기차 업종이 성장하는 10년 동안은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소재 기업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개별 주식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ETF가 1년에 최대로 낼 수 있는 성적은 30%를 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 둘을 함께 투자하는 방법을 이용해 봅시다. 2차 전지의 다음 전성기를 기록할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 기업이 폭발적으로 올랐지만 음극재 기업은 그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가 구조에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와 달리 음극재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비싸게 팔리는 양극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공, 천연 흑연을 활용한 음극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담당했던 소재가 양극재라면 음극재는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를 담당합니다. 배터리 공급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떤 배터리가 더 빠르게 충전되고 더 긴 주행 거리를 가게 될지에 대한 성능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OR 리서치에 따르면 2027년이 되면 지금의 수요보다 10배가량 증가해 현재 쓰고 있는 흑연 음극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중국과 일본의 소수 업체,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합니다. 즉, 아직 시장 점유율이 정해지지 않아 미래의 1위 기업을 우리가 선점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6가지 성장 업종 중 두 번째, 미래 교통시장의 혁명, UAM. 2021년 강남에서 출발해 김포공항까지 10분 만에 도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로도 50분 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사용했던 교통수단은 페라리도 아닌 한국에서 나온 제일 빠른 기차 STR도 아닌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에어택시라고도 불리는 드론 택시인데요. 독일 기업 볼로콥터는 2명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드론을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9년 시범 운영에 성공했고 한국에서도 2021년 시범 운영을 통해 드론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UAM, 하늘로 열리는 교통,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불리는 UAM이 미래를 선도할 업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UAM 상용화를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에서부터 미뤘던 정책이니만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용화하는 2025년부터는 각 기업의 각계 전투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과 인기를 얻게 될 기업들이 차차 윤곽을 드러내겠죠. 그리고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이 유력합니다. 그전까지 UAM은 하나의 정책 테마주가 되어 관련 기업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도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편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벨셀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에 현대차,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체 경량화 소재 기업입니다. UAM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아예 없지만 국책 사업을 맡았기에 정부로부터 사업비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만한 업종 6번째 중에 3번째, 서버 세대 교체의 시간이 왔다. DDR5. 2023년 1월, 인텔에서는 DDR5 메모리를 채택한 CPU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텔, 그리고 DDR5 메모리입니다. 인텔은 CPU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주로 쓰는 노트북, 컴퓨터는 대부분 인텔의 CPU를 장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인텔이 DDR5를 선택한다는 건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CPU는 DDR5 메모리가 장착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직 시장에 나온 DDR5는 전체의 메모리 시장의 10%도 되지 않으니 DDR5의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DDR5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CPU에서는 주요 장치 중 하나가 주기억 장치인데요. 이것을 램이라고 부릅니다. 램의 성능을 결정하는 규격을 DDR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D램 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죠. 1998년 DDR1로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램 규격은 DDR4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전송 시간이 빨라지며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커집니다. DDR5, 즉 DDR5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 산업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DDR5를 양산할 수 있는 메모리 업체에 투자하면 되나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메모리 업체의 시장 싸움은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와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까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기업들이 뛰어드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6가지 성장 업종 중 4번째, 4차 산업의 마스터키, 양자암호. 영화 어벤져스 아이언맨을 보면 미래 직장인의 모습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가 생겨 급하게 회의해야 할 때, 영화에서는 위기가 생겼을 때 히어로나 각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하지 않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PC 화면이 아닌 공중에 떠있는 화면 AR을 활용합니다. 서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하다못해 아이언맨은 헐크와 싸우고 있는 공중에서 전자계약을 통해 빌딩 하나를 매수해버리죠.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자율주행차를 이끌고 회사에 도착하고 회의실 대신 자신의 사무실에서 메타버스 회의장에 접속한 후 해외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하고 출장 시각이 촉박할 때는 무인 드론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머지않은 일상에 도입될 기술들은 모두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통신이 연결되어 있기에 빠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인간의 뇌보다 빠른 속도로 반응해 눈앞의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통신은 결국 자기 정보와의 연결인데요. 누군가 통신망을 해킹하는 순간 일상은 엉망이 되죠. 자율주행차는 도로 정보 해석에 오류가 생겨 사고가 나고 가상현실 속에서 체결한 계약과 가상자산을 누군가 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효율을 위해 일상과 기술을 연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 문제는 여전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가상자산 해킹 피해는 30억 달러, 한화로 3조 원에 달할 정도니까요. 따라서 이 수많은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정보와 자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보안 암호가 필요한데요. 비밀번호도 아닌 생체인식 암호도 아닌 4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열쇠는 바로 양자암호입니다. 양자암호란 어떤 창이 들어와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이전 컴퓨터 암호에서는 해킹을 당하면 그대로 정보가 노출되었던 반면 양자암호는 해킹 시도, 도청 시도가 감지되는 순간 암호 체계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원천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 번 만든 암호를 누군가 똑같이 사용해 다른 상황에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SNS 비밀번호가 만약 0은77이라면 다른 곳에 사는 다른 영은 씨가 0은77이라고 비밀번호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계정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양자암호는
애초에 우연이라도 같은 암호를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양자암호 도입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되 그 속도가 빠른 것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다른 정보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냐 하면 만년이 걸릴 계산을 단 200초에 끝낼 수 있을 정도죠. 이게 왜 가상자산이 치명적일까요? 가상자산은 일종의 암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 컴퓨터는 0000, 0001, 0002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해서 해킹을 시도해야 했다면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1초 만에 몇만 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한 번에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해킹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런데 양자 암호를 도입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시도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암호 자체가 변경되어 절대로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뿐 아니라 한국의 SK스퀘어, LGU+, KT 등 통신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양자 암호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정부 정책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즉 정책주이면서도 미래 핵심 업종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6가지 성장 업종 중 5번째, AI가 아닌 AI 반도체, HBM에 주목하라. 2023년 뜨거운 감자는 뭐니 해도 챗 GPT의 등장입니다. 성장성을 의심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이었죠. 그럼 이런 챗 GPT인 AI가 아니라 AI용 반도체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차세대 메모리 HBM입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의 차이는 데이터 속도에 있는데요.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정리해야 하는 생성 AI에는 필수 메모리인 셈이죠. 현재 나온 HBM은 자그마치 영화 160여 편을 단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HBM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두 기업은 기존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매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지난 상승장처럼 잉여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죠. 하지만 아직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기대만큼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 관련해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후공정 과정 중 와이어 본딩을 할 때 필요한 리드 프레임 소재를 공급하는 해성 DS, 칩과 기판을 접합시키는 디스펜서 장비를 공급하는 프로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2023년 6월 기준 아직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6가지 성장 업종 중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주 경쟁의 시작, 차세대 정부의 핵심 정책 우주 경제. 첨단 우주 산업은 지난 정부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으며 차세대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8대 핵심 과제 중 제일 먼저 소개했을 정도로요. 앞으로의 일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및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10년간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 로드맵과 우주 스타트업 펀드를 구성하는 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주 경쟁에 뛰어들까요? 바로 해볼 만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1톤 이상의 발사체를 자력으로 세계 7번째로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약 없이 우리나라 위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후 우주 경쟁에 참여할 다른 나라에 기술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나로호가 러시아에 엔진을 달았던 것처럼요. 사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단독 산업이 아닌
방산산업과 연결된 산업입니다. 로켓에 탄두를 단 것이 바로 미사일인데요. 제조 원리가 거의 같다는 뜻이죠.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주요 민간 기업만 봐도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등 방산 업종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주항공 시장이 커지고 발사체 개발에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할수록 해당 기술과 인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이전에는 기업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조달해야 했다면 국가과제의 경우 정부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방산업체의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주었던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방산업체에게는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연구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발사체 연구이기도 한 셈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방산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각국에서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서 한화 디펜스의 전차 및 K9 자주포가 최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추가 주문까지 들어오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슬로바키아 등 러시아와 근접한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는 중입니다. 무기 특성상 한번 계약하면 큰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도로 훈련받아야 할 군인들의 무기가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요. 항공우주청 설립, 위성관련법 제정, 우주산업 로드맵 등 정부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발표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첨단 산업이다 보니 실패할 가능성도 크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있기에는 경험의 차이가 극명하죠. 당장 우리 삶, 우리 눈에 보이는 산업도 아니고요. 따라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방위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주포를 팔았다고 늘 뉴스에 나오는 한화 디펜스의 경우 비상장 기업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이 소개. 최영은, 현직 교사이자 아낌없이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진주교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으로 험난한 수도권 생활을 시작해 딱 한 달 만에 100만 원이라도 더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 결과 3년 만에 원룸 월세방에서 임대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며 경제적 자유와 금융교육 강사라는 꿈을 향해 다음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다. 지은이 문지혜, 진주교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한정된 월급, 장담할 수 없는 연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급 관리, 주식, 청약, 부동산 등 재테크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실천한 노하우를 유튜브 채널 영예리치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진주교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두 분께서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현직 교사분들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쉽게 공부하듯이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많으니까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은 문제의 지음, 원앤원 북스 출판,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